전문가는 나가 전문가다. 그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귀하게 번 월급이잖아요. 네. 남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네, 한국에서는 이게 뭔가 이 가난해도 이 가난한 상황을 막 타개하기 위한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것을 막 강하게 주입시키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법 이것을 이제 좀 집중하지 않았냐. 우리의 고대로부터 선조부터 우리 워낙 가진 게 없고 가진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의식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게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안 배웠어요. 돈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은 써야 돼. 아, 돌아야 도는 게 돈이야. 예, 그다음에 돈이 써야 들어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는 경우는 아니 내가 뭐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인데 그거를 뭐 내가 그렇게 연년에 그럴듯한데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비싼 차를 사고 그 비싼 그 시계를 산다든가 백을 산다든가 근데 그런 게 습관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스컴에 보면 저 사람 주식해서 큰 부자 됐대 하는데 그 표현이 대부분 저 사람 차 못 타고 있어. 굉장히 말초적인 연예인들도 그런 거 같아요. 뭐 어디 빌딩을 샀는데 그랬죠. 얼마야. 이제 얼마 주고 있는데 얼마 벌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어떤 신중함이 없죠. 뭔가 한방 대박.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저런 거 싫어. 난 부자 안 될래.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일시켜서 내가 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한 게 결정적인 게 1975년에 퇴직연금 제도를 바꾼 거예요. 101. 401. 401. 401K. 401K. 그러니까 그 에리스 액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서 모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금융 문맹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노후 준비해라 그러니까 못해. 그다음 미국은 또 굉장히 다인종이잖아요. 그렇게 메시지가 한꺼번에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제로 한 거예요. 401K가 그겁니다. 월급 10%는 무조건 떼어서 주식에 투자해라. 그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30년 동안 투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백만장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내가 직장 생활을 30년 했더니 내 재산이 100만 불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도 그걸 해야 되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투자,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통해서 그 말이 이제 그 일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투자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키는 내가 투자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 아니면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자를 위한 철학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도 사람들은 투자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럴듯하지만 불가능해요. 그거는 너무나 복잡해요, 세상은.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투자한다. 뭐 ETF를 투자하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펀드에 투자하건 ETF 투자하건 아니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거를 노후 준비다. 내가 30년 동안 투자할 거다. 20년 동안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거죠. 나는 그냥 돈 생길 때만 투자하는 거. 근데 그거를 매일 나는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파는 거를 생각하면은 못 살죠. 너무 힘들죠. 그렇다면 철학이 없는 투자 왜 위험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그 빠져버리죠. 리딩방에 빠지거나. 네. 또 사기를 당하거나. 돈 벌게 해줄게 여기에 휙 넘어간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지식이 있으니까 나보다 좀 뛰어나다. 뛰어나니까 내가 쉽게
그 거짓말에 당할 수가 있죠. 사기당할 수 있다. 사기당하죠. 100% 사기당하죠. 아, 한 달에 나한테 뭐 100만 원 내면 내가 종목 찍어줄게요. 그러면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해야지 왜 그 사람한테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게 저는 주식 투자의 전문가라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 좀 훈련이 잘 된 것뿐이지 전문가는 나가 전문가다. 그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그게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대부분 그러신 분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내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일지 아니면 미래에 성장해 할 수 있는 종목일지 이거 분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을 보느냐, 6년을 보느냐, 20년을 보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6개월을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주식을 샀는데 안 오르면 굉장히 막 초조하죠. 네. 근데 5년을 보거나 10년을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럼 어떤 주식이 싸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주위에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 또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배당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죠 그런 주식은. 근데 주식 가격은 50% 마이너스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본다.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주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쌀 때 잘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자마자 언제 팔아야 될까? 그죠? 그렇죠.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의 경영진이 마음에 들고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좋고 근데 이럴 때는 있어요. 언제 파느냐. 나는 이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가끔 시장이 너무 막 과열돼 갖고 테마가 붙어서 네, 10,000원 주고 샀는데 나는 꾸준하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50,000원이 된 거예요. 비싸졌다 갑자기. 네, 근데 펀더멘털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경우 그 현명하게 파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들과 거꾸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좋다고 그럴 때 대부분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다들 뭔가 다 좋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네. 그런 게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요. 또 바이오 때 버블 한번 했을 때도 그렇고, 야, 이거는 뭐 엄청난 거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면은 그런 이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살 때부터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살 때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제가 그 부탁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한테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일기, 네. 매매일기. 아, 네. 매매일기가 아니지. 매매일기라기보다서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일을 써보는 거예요. 아, 퍼가 너무 낮더라. 또 프라이스북이 어떻더라. 이 회사가 좋은 점을 딱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쁜 점을 써야 돼. 내 걱정되는 부분. 그거를 한 페이지를 써보는 게 좋아요. 매달 며칠 날 이 주식을 가격이 얼마였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다. 해보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5년 후에 가면은 야, 그때 왜 팔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팔기 잘했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매매일기가 아니라 투자일기네. 투자일기죠, 맞아요. 투자일기. 그러면 저도 옛날에 이제 펀드 매니저였을 때 썼던 거를 지금 다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아, 그때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게 굉장한 얘기였구나. 그런데 이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같이 해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좋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뭐 PER이 됐든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뭐 싸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제일 기준이 좋은 있을까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네, 항상 보면 내가 이 회사를 사야 될까 말아야 결정 때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회사는 잘 되는데 20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여요. 아, 그죠. 그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경영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한국만의 현상인데 이제 상속세하고 그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지. 이 내가 창업자건 CEO건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의 주가가 자꾸 올라가야 내 능력이 인정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네네. 그다음에 그게 또 나의 이익이 되고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다. 그거 왜 부자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가격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가격을 그걸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은 야 이거 뭐 어차피 나는 뭐 팔 생각 없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치. 괜히 올라가면 괜히 상속세만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죽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40대, 50대. 지금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죠. 당장 뭔가 먼저 투자 생각하기 전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월급 나오면 제일 대부분 다 뭐부터 하죠? 카드값 값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하게 번 월급이잖아요. 네. 대부분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남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 벌게끔. 다른 사람 부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사람 부자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백을 산다 그러면 백 만드는 사람 부자 만들어. 왜 내가 빠져 있죠? 소비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급 생기면 제일 먼저 연금저축 계좌를 연다든가 거기서 투자하고 나서 나머지를 남는 돈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다. 먼저 투자를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그렇죠. 나머지 네. 라이프를 설계해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남들 부자 만들어준 다음에 다 쓰고 싶은 거 쓰고.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다. 당장 시작해라.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학원 보내지 말아라. 애들 그 돈으로 투자해라. 제발. 그렇게 근데 그 부모 마음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도 따라가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걸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컨트롤리언 띵킹이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남는 게 거꾸로 가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그 예정돼 있는 가난한 노후를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즘 뭐 한국 주식 뭐 아주 저평가돼 있다 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도 많거든요. 해외 주식 어떻습니까? 이 해외 주식과 이 한국 주식 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분산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그거는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고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라고 봐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어디 있느냐. 취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S&P 500이 좋으냐, 코스피 200이 좋으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반반씩 할래. 난 미국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문제는 어느 쪽이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전문가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률 1.6, 7, 8 뭐 막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고 성장하는 나라예요.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근데 대표님도 예전에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펀드 가졌었잖아요. 만들었죠. 예. 예. 어떻습니까? 베트남 주식에 투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베트남 펀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 한국의 20년 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도시화율이 아직 굉장히 낮고 한국하고 비슷하죠. 옛날에는 전부 농촌에서 서울로 왔잖아요. 지금 베트남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지하철이 깔리고 있고 한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 연령이 그 20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그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근면하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우리 한국의 미래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네. 하긴 저도 베트남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번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바글바글하죠. 시장을 가건 뭐그 옛날에 한국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바글바글한 그 그렇죠. 젊은 네. 여성과 남성들, 네네. 청년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베트남에 투자하는, 지금도 베트남에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베트남에 투자한다 그러면 과거 우리의 2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 섹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좀 투자 아이디어가 좋다고 보세요? 아직은 베트남의 근데 제가 볼 때 베트남은 이제 국영 기업이 많고요. 네. 국영 기업이 많아서 이제 그게 이제 민영화되는 과정이 있고, 배당을 많이 줘요. 베트남 회사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T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정치는 이제 공산주의지만은 거기도 거의 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외국 자본에 대한 그런 얼마나 외국 자본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는 이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주식 상승률은 뭐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신중하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인도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보다도 베트남을 좀 낮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하더라도 뭐 인도에 투자하더라도 재산에 너무 많은 부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분산. 네. 그러니까 이 분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목을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아니면 포트를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나눴을 때 어느 한쪽이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아유 저기다 다 몰빵 칠 걸. 그러면서 그 경험과 기억이 자꾸 다음번에 포트를 자꾸 바꾸게 하고 그쪽으로 막 돈이 다 쏠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부자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네. 나는 저 길게, 그러니까 이 노후준비라는 건 긴 여정이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만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에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건 그 투자할 때 그 앞으로 커지게 되는 미래의 그 트렌드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AI 열풍이 지금 중심, 주도주였는데 앞으로 뭐 로봇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시는 트렌드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그게 이거다 저거다 할 건 아니고 하나 분명한 거는 AI라는 게 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이 나왔을 때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AI가 그런 메가 트렌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다 변할 것 같고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다 변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식의 AI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AI 산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 혜택을 볼까, 또 어떤 산업이 그 죽을까 AI 때문에. AI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엄청난 산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새 뭐 AI도 뭐 오픈 AI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니까 자기가 이게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특히 텔레콤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수혜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이 그냥 그 전화 받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휴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어떤 수익 창출하는 게 어떤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새롭게 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전부 AI를 통해서 뭐 합작한다 한다는 뭐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게 발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량 생산해서 반도체 만들 대량 생산 찍어내서 하는 그거 갖고는 결국 말씀 들어보면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이제는. 결국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죠. 네. 아, 이런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고 또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의력 이런 것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면에서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요즘도 국영수가 아니다. 요즘도 그 존리의 투자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네. 계속 하고 계시죠?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좀 시간이 흐르면서? 네. 처음에 한 1년 전에 열었을 때는 제가 학생들을 금융교육하려고 했는데 한 명 왔어요. 아. 한 명 왔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6명, 7명 전화도 많이 오고요. 이제 변화를 느끼죠. 그 놀라운 거는 탈북하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게 신기해요. 금융에 대해서 이제 결국 금융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게 그 자본주의 국가에 왔을 때 이 주식이라는 걸 처음 보고 나서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했을까? 네. 그래서 돈 많이 번 친구들도 있고요. 오. 그래서 되게 잘했다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계몽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존리 대표님. 네. 하여튼 그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한국의 정말 금융 인재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네,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모신 존리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